안녕하세요. 스페인 역사문화 세미나 5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7과 자유파와 보수파의 대결. 그래서 바람 잘 날 없는 19세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부자였던 스페인. 그쵸? 황금세기 16, 17세기에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스페인이 이제 거지가 되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죠. 19세기입니다. 바로 1898년이죠. 또 뒤에 우리가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다음 과에서. 일단 미국과 스페인 전쟁에서 마지막 남은 식민지.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식민지라는 거는 이미 이제 식민지 독립들이 이제 시작됐었죠. 그래서 1820년을 전후로 해서 우리 텍스트도 있죠. 스페인 식민지였던 대부분의 중남미 식민지들이 독립해 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쿠바, 포르토리코, 그다음에 아시아의 필리핀, 괌과 같은 지역들을 이제 다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는 이제 자유파와 보수파 사이의 대립이 이제 그 대립이 이제 정점에 다다르면 이제 내전으로 치닫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페르난도 7세 이후에 결국 누가 왕을 차지할 것이냐를 놓고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죠. 자, 이 내전은 카를로스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데 이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벌어진다. 그러니까는 이 대립, 자유파와 보수파의 대립이라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그 단발로 끝나는 것도 아니죠.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3차에 걸친 전쟁으로 이제 발발됐는데 어쨌든 연도는 1833년이니까 19세기죠. 바로 19세기 페르난도 7세가 이제 죽고 나서 딸 이사벨 2세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러자 동생인 카를로스가 이제 이에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즉 결국은 이제 이권 권력 싸움이죠. 권력 싸움. 보수파. 그러니까는 기존의 귀족 세력이었겠죠. 기존의 귀족 세력들인 보수파의 지지를 받고 이제 카를로스가 이제 앞에 나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카를로스 지지 세력으로는 보수주의자, 즉 귀족들이죠. 귀족들, 구귀족들이죠. 그다음에 농민, 교회 세력. 그러니까 보수주의자하고 교회 세력은 우리가 뭐 대표적인 그러니까 귀족하고 교회는 대표적인 그 보수 세력인데 여기 이제 농민들이 이제 카로스를 지원했다. 우리 상식하고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농민과 상인의 대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그 도시 중심의 그 상인들,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제 어쨌든 대립되는 세력으로서 어쨌든 농민을 이제 역시 농민이라는 세력을 여기에 보수주의 세력으로 이제 연 것 같네요. 자, 이런 칼로스 주의 세력들은 각 지방의 자치권을 주장했다. 즉 바로 각 지방의 호족 세력들이죠. 토착 세력들입니다. 토착 세력들이 자기들의 자치권, 즉 자기들의 권력을, 그러니까 지방 귀족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자치권을 주장한 거죠. 결국 이것이 이제 이래 보면 카탈루냐, 바스크, 갈리시아 같은 지역에서 어떤 그들의 민족주의, 나시오날리스모죠. 그들이 민족주의로 이제 가고, 이 뭐 민족주의는 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우리 뭐 그렇게 오래 얼마 되지 않았던 카탈루냐의 독립 어떤 운동. 바스크는 계속 뭐 테러까지 일으키면서 있고, 갈레시아도 카탈루냐나 바스크만큼은 그렇게 급진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물밑에서 끊임없이 자기들만의 어떤 그 갈레시아는 그 셀트 그 켈트 쪽이라고 하죠. 영어는 켈트고 스페인어는 셀타. 켈트의 어떤 그런
문명 피가 많기 때문에 또 이 스페인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카스티아 이쪽하고 또 다른 문화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갈리시아는 에러 포르투갈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예고 포르투게스라고 그러잖아요. 가예고 포르투게스. 그러니까 갈리시아하고 포르투갈이 이렇게 보면 한 묶음이에요. 그러니까는 포르투갈이 스페인하고 완전히 어떤 민족의 정서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스페인은 시끄럽고 포르투갈은 조용한 것처럼 이 갈리시아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갈리시아도. 그러니까 갈리시아에서 서정 시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고, 실제로 스페인에서 서정 시가 출발점이 바로 갈리시아거든요. 그래서 이 갈리시아는 또 다른 그들만의 어떤 그런 문화를 부여하고 살아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어떤 독립을 그렇지만은 결국 독립이란 거는 경제권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까탈루냐는 스페인 산업이 중심지이기 때문에 뭐 부자잖아요. 바르셀로나 하더라도.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독립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스크는 스페인의 은행권을 장악한 지역이 바스크거든요. 바스크. 그러니까 바스크 은행들이 스페인 전 지역에 진출해서 모든 금융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스크입니다. 근데 갈리시아는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독립하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중앙정부, 마드리스를 중심, 카스티아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에 그냥 붙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미비하지만은 자기들만의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 민족주의의 이제 형성이 이제 시작됐고, 그리고 이들은 마드리드 중심의 중앙 집권주의에 도전하는 거죠. 자기들 걸 지키고 싶어 하니까는 중앙 집권이라는 거는 왕이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력을 지방 세력들은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모든 걸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카를로스를 지지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사벨은 누가 지지를 했냐? 바로 도시에 거주하는 자유주의자들입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자유주의자들 뭐냐면 즉 상인들이죠. 상인들. 앞에서도 이제 슬슬 나왔죠. 돈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전에는 혈통을 이어받은 귀족들의 세상을 장악했다면 이제는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바로 왕에게 쉽게 말하는 통치 자금을 바치고 그 대신에 거기에 따르는 권력을 이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자, 이들이 돈을 내고 권력을 사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구귀족들의 권력은 약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흥기족으로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신흥기족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사벨을 지지했죠. 자, 이사벨은 그럼 뭐죠?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를 꿈꾼 거죠. 이사벨은 왕을 중심으로 한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치는 돈입니다. 정치는 돈이 없으면 정치할 수가 없죠. 그렇죠? 모든 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는 돈 많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의 돈을 받고 그들에게 권력을 배분해 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세력 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3차에 걸쳐서. 자, 이사벨 2세는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 최대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죠. 몇 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엄마죠, 왕비 마리아 크리스티나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신흥 부르주아가 이제 형성되고 자리 잡는 본격적으로 이제 신흥 부르주아가 이제 어쩌면 이제 그들이 그 새로운 귀족이 되는 거죠. 신흥 귀족으로서 세상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역시 그 신흥 부르주아의 특징은 이제 귀족은 귀족이죠. 자, 귀족이라는 속성은 이제 역시 물려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리버럴했죠. 어쨌든 좀 자유로웠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장사를 하고 하는 사람들, 물건을 팔러 여기저기 다니고, 요즘에야 인터넷으로, 그쵸? 인터넷이 돌아다니지만 그때는 발이 움직였죠. 손과 발이 발로 움직여서 돈을 버는 세상이었잖아요. 요즘은 머리가 움직이는 거죠. 머리가 움직이지만 일단은 그전에는 발이 움직여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항상 떠돌아다니는, 어찌 보면 유목민의 어떤 그런 마인드였던가 봐요. 좀 자유로웠죠. 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자유주의 헌법도 제정되고, 그리고 바로 이들의 돈으로 왕은 모든 행정을 중앙으로 이끌어가는 중앙 집권화가 이제 구축되는 거죠.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도 지금 이 중앙 정부가 거의 중심이 되고 있죠. 지방 정부는 어찌 보면 주가 되지 못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완벽한 지방자치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도 중앙 집권하에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자, 그러한 것들이 이때 이제 시도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아르디아 시빌이 창설되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어떤 그 스페인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보수 세력이죠. 구아르디아 시빌. 그러면 참 이게 구아르디아 시빌이 스페인만의 독특한 어떤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경찰도 아니고 군대도 아닙니다. 근데 엄청난 권력을 차지하는 단체예요. 여러분들이 그 스페인 가보시면은 공항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관청이 있죠. 관공서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의 모자. 그러니까 구아르디아시빌의 어떤 그 대표적인 상징성입니다. 삼각형의 까만 플라스틱 같은 모자를 쓰고 그 기관단총을 찬 군인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 그 군인들이 바로 구아르디아시빌입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특전사 개념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주 업무가 대테러. 스페인은 바스코 독립주의자들이 테러 때문에 이들의 테러의 방지, 대테러 방지. 그 다음에 모든 공항, 스페인의 모든 공항을 또 지키고, 그리고 또 특히 왕가를 지키는 것이 이들의 주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쨌든 왕족의 국가에서 왕가를 지키는 세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세력을 휘두르죠. 뒤에서 우리가 아마 또 언급할 것 같고, 그래서 뭐 많은 부정부패도 일어났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구아르디아 시빌의 최고는 별이 2개입니다. 별이 2개고, 뭐 육군 뭐 참모총장 별이 4개잖아요. 그럼 경찰청장도 있는데, 이렇게 우연히 그 한국 대사관, 우리가 그 개천절이 먼저 우리가 대사관에서 이렇게 각 나라 주요 인사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파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개천절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어제 대표적이면 가장 큰 파티는 개천절인데 우연히 그 고라디아 TV에 이제 별 2개가 채우되 별 하나가 한 명, 뭐 친구는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분인데 그분을, 그러니까 제가 박사과정 수업할 때 옆에 앉았던 좀 나이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말이었는데 말이 남편이었어요. 말 남편이 별 1개였는데 맨날 자랑을 하더라고. 자기 남편 별 1개라고. 근데 난 그랬죠. 뭐 별 1개가 뭐 한두 명인가 뭐 저렇게 자랑하나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연히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덕분에 저도 이제 같이 파티에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별 하나인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파티니까 이제 대사관 그 수영장에서 이렇게 빙 둘러서 이렇게 한 잔씩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들 나누잖아요. 한 2, 30분 지나니까 이 사람 얼굴을 보고 악수를 하려고 다 몰려드는 거예요. 각 나라 대사들이. 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막 그 별들이 쭉, 그쵸? 별 몇 개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악수를 하려고 이 사람한테. 깜짝 놀랐어요. 뭔데 별 하나한테 저렇게 다 줄을 서나 했더니 결과적으로 그만큼 구아르디아 시빌이라는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마다라도 참 한국도 스페인에 대한 정보가 약했던 시기였죠. 그랬더니 한국 대사관 측에서 난리가 났는 거예요. 아, 뭔데, 저 사람이 뭔데, 그러니까 별 한 개인데, 뭐길래 저렇게 많은, 뭐, 그냥 각 나라 대사들이 저렇게 한번 이야기하려고 줄을 섰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국 대사관에서도 그냥, 뭐, 별 한 개니까는 뭐, 그 중에 한 명이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은 스페인에서의 구아르디아 시빌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는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도 이제 뭐 있죠. 조금 이제 태도가 달라진 거죠. 이 양반에 대해서.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구아르디아 시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요. 스페인 가시다 보면은 그 마드리드를 벗어난 그 도로들 있잖아요. 국도도 구아르디아 시빌이 관리를 해요. 그래서 경찰이 딱지를 띄는 게 아니고 구아르디아 시빌이 딱지를 띱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스페인은 경찰은 무섭지 않아요. 경찰은 진짜 민중의 지팡이 같아요. 그냥 도와준 사람입니다. 딱지를 띄는 게 아니고 친절하게 교통 안내를 하죠. 내가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근데 그래 보면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는 하여튼 벌금을 매기는 거 다 구아르디아 시빌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사벨 2세는 또 역시 아까 돈을 많이 모았잖아요. 돈을 모아서 이제 중앙집권화를 이루고 이제 중앙에서 개혁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이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역시 출발은 인프라예요. 스페인 최초의 철도가 개설이 됩니다. 1848년이죠. 어쨌든 19세기 중반에 스페인에서는 최초로 철도가 개설이 된다. 그래서 자, 19세기 후반입니다. 1800 몇 년인데, 1880, 90년, 7, 8, 90년이죠. 19세기 후반부는 제3세계에 대한 서구 제국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다. 즉, 땅 따먹기. 힘센 놈이 힘이 없는 자의 땅을 때리고 땅을 뺏어, 강제로 땅을 뺐던 시기입니다. 이거는, 자, 세계 역사는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벌어지죠. 자,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보세요. 1800년 후반 뭐죠?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또 뭐 미국, 프랑스 등등 해가지고 막 한국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쳐들어왔죠. 예? 그래서 바로 대원군 때, 그렇죠? 흥선 대원군 이야기죠. 고종. 그래서 이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강자 논리만이 통했던 세상이었죠. 자, 이런 세상은 무법천지죠. 그렇죠. 주먹을 앞세우는 세상은 무법천지 세상은 험난하고 정신이 없고 그냥 무질서하죠. 자, 스페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그냥 치고받고 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제1공화국이 탄생합니다. 중요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스페인이 제1공화국이 이제 세워지는데 기간이 11개월이에요. 그런데 4명의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말이 안 되죠. 아니, 초등학교 반장도 한 학기죠. 한 학기를 하는데 그럼 6개월인데 여기는 길게 잡아서 2년 동안에 4명이면은 초등학교 2년이 아니죠. 12개월이니까 3개월이네요. 대통령이 3개월 선거하고 3개월 만에 또 대통령 선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취임해서 바로 퇴임한 거죠. 얼마나 그야말로 말이 법이죠. 그렇죠? 얼마나 세상이 참 혼란스럽겠습니까? 자, 결국 그거예요. 공화국이란 건 뭐죠?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에게 있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헌법도 1조가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제1공화국은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었는데 12개월, 딱 1년도 못 채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또 마음이 바뀌죠. 안 되겠다. 역시 국민이 주인이 되기에는 아직도 뭐가 너무 난리니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자,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경제는 어떻겠어요? 더군다나 땅도 다 뺏겼는데. 그렇죠? 자, 그러니까는 다시 또 왕이 오는 겁니다. 이사벨 2세의 아들인 알폰소 12세가 다시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봐. 알폰소 12세는 부르봉 왕가의 혈통이었어요. 그래서 부르봉 왕가의 복귀고, 이렇게 지금부터, 이때부터 지금까지 스페인은 다시 부르봉 왕가의 혈통으로 이어가는 거죠. 지금도 부르봉 왕가죠, 스페인은. 그래서 이전에 부르봉 왕가가 있다가 다시 다 쫓겨났고, 다시 알폰소 12세에 와서 부르봉 왕가가 스페인의 왕자를 차지하게 되고, 자, 왕이 다시 중심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토지 소유제를 바탕으로 한 부르주아의 복권이다. 새로운 세상이 되면 토지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땅을, 농사를 짓는 사람들, 농부가 땅을 갖는 것이 이제 기본이 되죠. 근데 다시 왕가가 복귀됨으로써 대토지 소유주라는 것은 구귀족들의 형태였잖아요. 그쵸?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땅을 그냥 사서 모으는, 마치 오늘날처럼 그런 대토지 소유제가 다시 귀족들이 대토지 소유제를 다시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귀족이 누구예요? 부르주아죠. 부르주아들. 근데 이제 부르주아들, 신흥 세력들이 땅을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 권력, 그전에는 구귀족들이 땅을 많이 갖고 세상을 호령했죠. 근데 이제는 신흥, 즉 장사를 해서 돈이 많이 벌었던 귀족, 새로운 것을 상인 세력들이 귀족이 되면서 이제 또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권력의 이동일 뿐이지, 그쵸? 권력의 이동이지, 국민들은, 정작 국민들은 아무런 세상의 변화를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변화의 혜택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겁니다. 그들만의 리그. 그렇지만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화, 즉 자본, 그렇죠? 돈을 바탕으로 한 산업화가 진행되는 거죠. 아까 저 도로를 깔고 공장이 만들어지고 뭐 철도가 세워지고 이름으로써 뭔가 세상은 이제 빨리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빨리 돌아가요. 그리고 새로운 귀족들이 땅을 독차지하면서 세상에, 자,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공장들이 더 모든 것이 더 빨라지만 그만큼 잉여, 그쵸? 그만큼 생산이 더 많이 활발하게 나올 것이며, 그만큼 더 많은 물질적인 축적이 쌓이겠죠. 더 많은 부가 창출되겠죠. 그러면 그 많은 창출되는 부를 누가 차지하는 거죠? 신흥 귀족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왕을 중심으로 한 신흥 귀족들이, 그들이 더 많은 부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죠. 세상에 놀란 게 일방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를 차지한다는 건 뭐죠? 그만큼 자기들의 정당한 권리를 뺏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노동자들입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 이제 두 개의 계급이 대립하게 되죠. 자본가와 노동자들이죠. 그전엔 세상에는 노동자라는 것이 없죠. 그냥 농부들이죠. 농부들. 응? 그 다음에 또, 근데 이제는 그들이 도시 노동자들이 되는 겁니다. 땅을 버리고. 이제 왜요? 땅이 없어요. 귀족들이 다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농사를 쳐봐,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봤자 땅을 빌린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막막합니다, 시골에서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니까 도시의 공장들로 노동자들이 이제 이주를 하는 거죠. 시골의 땅, 시골을 벗어나서 도시로 다들 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숫자가 많아지겠죠.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이 단결해서 권리를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회노동당. 대표적인 뭐 스페인의 정당이죠. PSOE, 파르티도 소시알 사회당이죠. 파르티도 소시알 사회당입니다. 대 오브레로스 에스파뇰레스, 스페인 노동자들의 사회당이죠. 그래서 스페인 사회노동당. 그 다음에 노동자 총연맹이 결성됩니다. 노조죠. 그리고 제1회 국회 노동자 회의가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다. 자, 여러분들 한번 좀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자, 바르셀로나에서 제1회 국제 노동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자, 여기에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런 필로소프 마르크스의 사위인 라파르가 이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자, 그만큼 이 당시 이 회의가 세계의 모든 노동자들,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관심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회의였죠. 그리고 마르크스는 또 그렇게 예언했었죠. 소련 다음으로 어떤 그런 공산당의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나라의 토대가 가장 잘 된 나라가 바로 스페인이다 라고 막스가 예언할 정도로 그만큼 스페인의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힘은 막강했던 겁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거죠. 스페인의 노동자들의 힘이 그렇게 막강했다는 것은 그들이 오랜 세월 너무나 귀족들에게 많은 것을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서면 죽음이니까.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만큼 귀족들이 학대를 많이 당한 나라가 스페인이 아니었나라는 또 우리가 그런 결론도 유추해낼 수가 있겠죠. 많이 뺏겼기 때문에, 그만큼 한이 맺혔기 때문에 그들이 뭉쳐서 힘을 더 낼 수가 있었을 거라는 또 예상도 되네요. 자, 제가 이 책 부분은 정치 부분이 너무 자세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간추렸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한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좀 흐름을 대충 정리해서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부분 반역인가 있죠. 여러분 보면은 여기 번 제목이 반역인가 반정인가 칼로스 전쟁 아까 언급했었죠. 여기 한 페이지 두 쪽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제가 추석 주간이라서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추석 잘 보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자, 집에 못 가는 친구들도 있겠다. 그렇죠? 자,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자, 차오, 아싸 루에고.